서울, 2025년 3월. 박민지는 할아버지의 옛 저택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열었다. 그녀는 25살이었고 평생 동안 위대한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만 들으며 자랐다. 가족 모임마다 어른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칭송했다. 경제 기적, 산업화, 가난에서 부강으로. 하지만 그날 다락방에서 발견한 것은 그녀가 알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일기장 12권, 1972년부터 1979년까지 할아버지의 친필이었다. 공식적으로 이런 일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 기록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민지의 손이 떨렸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잉크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1972년 10월 17일. 오늘 나는 47명의 학생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유신 체제를 위협하는 자는 누구든 사라져야 한다. 내일 아침이면 그들의 가족들이 울부짖겠지.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민지는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다. 47명? 공식적으로 1972년 10월에는 학생 폭도 진압만 보도되었다. 사망자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명령을 내렸다고 직접 썼다. 제거하라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고 말하던 목소리. 학교에서 배운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본 기적의 한강. 하지만 지금 그녀 손에 든 일기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비공식적으로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에 얼마나 많은 피가 묻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 일기 안에서는. 민지는 계속 읽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청와대 지하에 특수신문실을 완성했다. 공식적으로는 창고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가둘 수 있는 공간이다.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설계를 감독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딸들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 민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청와대 지하? 특수신문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녀가 어렸을 때 방문했던 그 아름다운 대통령 관저 아래에 비밀 감옥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이 도시는 할아버지가 만든 기적 위에 세워졌다고 모두가 말했다. 하지만 그 기적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묻혀 있을까? 민지는 알아야 했다. 공식적인 역사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비공식적으로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라 살인자였을까? 민지의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충돌했다. 6살 때 할머니 집에서 본 거대한 초상화.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엄숙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앞에서 너의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을 만든 분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때 자랑스러웠다. 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 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지금 25살의 민지는 다락방 바닥에 앉아 7번째 일기장을 펼쳤다. 1974년 8월. 어머니 유경수가 암살당한 해였다. 공식적으로 그것은 북한 공작원 문세광의 소행이었다. 비극적인 사고, 온 나라가 애도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일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영수가 떠났다. 총알이 그녀를 관통했다. 하지만 나는 울 수 없다. 대통령은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오늘 밤 나는 23명을 더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반정부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조문 행렬에 참여한 시민들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내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반역자들이다. 민지는 숨이 막혔다. 할머니가 죽은 날, 할아버지는 애도하는 대신 반대자들을 체포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본 뉴스 영상을 떠올렸다. 검은 옷을 입은 박정희 대통령이 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너무 슬퍼서 표정도 지을 수 없는 거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을까?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1974년 8월 반정부 시위 체포.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 웹사이트, 국가기록원, 역사교과서. 어디에도 할아버지가 쓴 23명 체포는 언급되지 않았다. 지워진 역사였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섬뜩한 내용이 나왔다. 지하실 설계도를 다시 확인했다. 신문실 6개, 독방 12개, 처분실 1.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다. 건축 기록에도 없다. 오직 나와 이후라, 그리고 선택된 5명의 경호원만 알고 있다. 내 딸 그네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너무 순수하다. 민지의 이모, 박근혜.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다가 탄핵당한 그 사람. 그녀도 몰랐을까? 아니면 알았지만 침묵했을까?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가족 모임에서 이모는 항상 아버지는 오해받는 분이라고 말했다. 역사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민지 손에 있는 일기장이야말로 진짜 역사 아닐까? 그녀는 일어나서 다락방 창문으로 걸어갔다. 저 멀리 청와대가 보였다.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 권력의 상징, 민주주의의 중심.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 아름다운 건물 지하에 정말 비밀 감옥이 있었을까? 1970년대에 그곳에서 누가 고문당하고 누가 사라졌을까? 민지는 결심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 했다. 공식적인 역사가 거짓이라면 누군가는 진짜 이야기를 해야 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더라도.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연구실. 민지는 70대 노 교수 앞에 앉아 있었다. 김태수 교수는 한국 현대사 전문가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지가 일기장 사진 몇 장을 보여주자 그는 안경을 벗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공식적으로 박정희의 개인 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수십 년 동안 그런 문서가 없다고 주장해 왔어요. 할아버지 집 다락방에서 찾았습니다. 민지가 대답했다. 이게 진짜인가요? 김 교수는 오랫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필체가 맞습니다. 저는 박정희의 서명을 수백 번 연구했어요. 이건 진품입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당신은 끝장납니다. 아시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교수님, 1961년 쿠데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공식 버전 말고 진짜 이야기를요. 김 교수는 한숨을 쉬었다. 1961년 5월 16일. 공식적으로는 5.16 군사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박정희 소장과 3,600명의 군인이 정부를 정복했죠. 그들은 부패한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것은 권력 찬탈이었습니다. 계획된 쿠데타였죠.
할아버지는 일본 관동군 장교 출신이었다고 들었어요. 민지가 말했다. 맞습니다. 김 교수가 확인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에서 복무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는 열성적인 협력자였습니다. 일본식 이름 다카키 마사오를 사용했고 독립운동가들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했어요. 민지는 충격받았다. 독립운동가들을요? 네. 1944년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만주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빨치산 토벌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공식 역사에서는 이 부분을 축소하지만 중국 문서보관소에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멈췄다. 당신 할아버지는 쿠데타 후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민지가 물었다. 1961년 6월부터 1962년 사이에 박정희와 함께 만주에서 복무했던 장교 17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 자살, 병사였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김 교수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모두 박정희의 일본군 경력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지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할아버지가 그들을 죽였다는 말씀인가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록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1973년에 중앙정보부에서 일했던 제 친구가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박정희의 첫 번째 규칙은 증인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고요. 김 교수는 오래된 파일 폴더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1963년 자료입니다. 그는 흐릿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은 김종필, 중앙정보부 초대 부장입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대자들을 제거해야 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중앙정보부는 스파이를 잡는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정치적 반대자를 고문하고 죽이는 곳이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지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1961년부터 1979년까지 공식 기록에는 3,20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비공식 추정치는... 김 교수는 잠시 멈췄다. 2만 명 이상입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문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서 나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민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2만 명?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름과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 일기장들은 증거였다. 사라진 사람들의 마지막 기록이었다. 교수님,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일기장에는 이름들이 있어요. 수백 개의 이름들이요. 그들을 찾고 싶어요. 김 교수는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지옥의 문을 열려고 하는군요. 정말로 준비되었나요? 왜냐하면 당신이 찾을 것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영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는 괴물이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이 빗물에 반사되어 일렁였다. 이 아름다운 도시 아래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묻혀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제 넷째 장부터 여섯째 장까지는 이전에 들여다본 공식 기록과 비공식 증언, 그리고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공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다. 넷째 장,
가족의 식탁 위에서 진실은 언제나 가장 멀리 있었다. 어릴 때부터 민지에게 저녁 식탁은 작은 역사 수업이었다. 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민지야, 네 할아버지는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야. 모두 가난할 때 혼자 결단해서 이 나라를 세웠지. 라고. 공식적으로 온 나라가 믿어온 이야기였다. 경제 성장률, 고속도로, 공장, 수출. 숫자와 그래프가 할아버지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락방에서 일기장을 발견한 뒤로 그 식탁의 기억은 모두 다른 색으로 변했다. 어느 날 저녁, 이모 박근혜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시대를 독재라고 부르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야. 우리는 전쟁 직후였고 선택지가 없었어. 라고. 그때까지 민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손에 쥔 종이에는 전혀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일기장 한 페이지. 공식적인 회의가 끝난 뒤 가족과 식사를 했다. 딸들은 내 옆에 앉아서 웃고 있었고 나는 막 나라가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5명의 노동조합 지도자를 철회했다. 비공식적으로 그들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민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다가 숨을 멈췄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겹쳤다. 따뜻한 국, 웃는 얼굴들, 그리고 같은 밤 지하 어딘가에서 벌어졌을 일. 가족의 기억 위에 다른 기억이 스며들었다. 할머니, 그날 저녁 기억나세요? 뉴스에서 불순분자 소탕이라고 나오던 날이요. 라고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공식적으로는 다 폭도였지. 나라를 망치려는 자들이라고 할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우리도 다 알았어. 그 중에는 그냥 말이 많았던 사람들도 있었지. 라고. 민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할머니의 눈가에 잠깐 스친 죄책감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럼 할아버지가 직접 명령을 내린 거예요? 라는 질문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대신 일기장이 답했다. 나는 보고를 받았다. 이름 5개, 서류 5장, 도장 하나. 공식 기록에는 자발적 실종이라고 기재될 것이다. 진실은 종이에 남기지 않는다. 라고. 식탁 위에는 김치와 찌개, 그리고 삼겹살이 놓여 있었지만 민지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이미지가 떠올랐다. 차디찬 시멘트 바닥, 형광등 하나, 이름 없이 불리던 사람들. 가족이 웃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누군가의 가족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민지는 속으로 물었다. 이 집의 추억은 어디까지가 진짜일까? 우리 가족이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누구고 저 일기 속 할아버지는 또 누구지? 라고. 공식적인 가족 사진 속 미소와 비공식적인 일기 속 맹정한 문장이 서로 부딪히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가족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면 더 이상 예전의 박가의 손녀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다락방에서 첫 장을 펼친 순간 되돌아갈 길은 사라져 있었다. 5째 장, 유신이라는 이름의 감옥은 헌법책 안에서 시작되었다. 서울 시내의 오래된 빌딩, 창문에는 민주화운동 기념관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민지는 그 계단을 올라가며 손에 일기장 복사본을 꼭 쥐었다. 1972년 할아버지가 직접 쓴 유신 선포 직전의 기록이었다. 헌법을 다시 쓴다. 공식적으로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장치라고 설명할 것이다. 비공식적으로는 권력을 평생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다. 라고. 안쪽 사무실에서 만난 사람은
예순이 훌쩍 넘은 남자였다. 이름은 이종훈. 옛날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받았다. 그는 민지의 얼굴을 보더니 잠시 말을 잃었다. 당신 많이 닮았네요. 젊었을 때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얼굴이랑 이라고. 민지는 어색하게 웃었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오는 것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유신이 시작됐을 때 거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공식 기록 말고요. 라고. 이종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1972년 10월.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도자의 결단이라고 나왔죠. 공식적으로는 국민이 박수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날을 우리 헌법이 죽은 날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렸다. 그해 겨울 나는 20살이었어요. 서울역 앞에서 유신 반대 전단을 돌리다가 붙잡혔죠. 공식 기록에는 불온 문서 배포 혐의로 연행이라고 한 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라고 그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사흘 동안 이름도 모르는 건물 지하에서 맞았어요. 물고문, 전기고문, 밤새 질문. 누가 시켰냐? 배우가 누구냐? 유신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라고. 민지는 숨을 삼켰다. 혹시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라고. 이종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건물은 중앙정보부 별관이었죠. 공식적으로는 정보분석센터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우리 세대 대부분이 그곳을 지하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민지는 일기장을 펼쳤다. 1973년 3월. 유신 체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은 더욱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앙정보부는 보고했다. 34명의 학생 및 노동자들을 선별, 지하시설로 이송함. 공식적으로는 그들의 이름은 곧 사라질 것이다. 기록은 파기된다. 기억만 남지만 기억은 언젠가 늙는다. 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여기 숫자가 나와요. 34명, 15명, 22명. 마치 재고 정리하듯이요. 라고. 이종훈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그 숫자 중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그렇게 기록된 사람을 알고 있겠죠. 내 친구 정민수, 박성호, 한지우. 공식적으로는 해외로 유학 갔다고 가족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라고. 민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부하들이 알아서 처리한 걸까요? 라고 묻자 이종훈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당신 할아버지는 군인 출신입니다. 만죽은 장교였고 쿠데타의 설계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모르고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일부 과인 충성한 부하들의 실수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명령 체계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였을까요? 라고. 그 질문은 민지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만약 이 일기장이 공개된다면 이 숫자들 옆에 있는 이름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을까요?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종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독재자의 손녀가 아니라
그의 피해자들과 함께 서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민지는 일기장을 닫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제 이것은 선택이었다. 어느 쪽 역사에 설 것인지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선택. 6째 장. 이름을 잃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비 오는 날이었다. 민지는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이름은 한은주. 1970년대에 간첩의 딸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녀는 처음에 민지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다. 정말 박가의 손녀가 맞나요? 라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오늘은 손녀가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이 일기 때문에요. 라고 하며 복사한 페이지를 내밀었다. 한은주의 눈이 문장 위를 천천히 훑었다. 1974년 6월 대공분실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한모 씨, 북에서 온 지령을 받은 혐의, 신속 처리 유망. 공식적으로는 그는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비공식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국가안보에는 시간이 중요하다. 라고. 한은주의 손이 떨렸다. 한모 씨,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한동수. 라고. 민지는 숨이 막혔다. 혹시 공식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백 후 자발적 협조를 약속하고 재판 전에 구치소에서 자살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내가 10살 때 받은 설명이었죠. 검사, 경찰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간첩이었고 죄책감에 실수로 목숨을 끊었다고요. 라고. 한은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나는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살던 집 바로 옆 건물 지하에서요. 그곳은 중앙정보부 산하 대공분실이었습니다. 창문은 막혀 있었지만 여름밤이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나는 아니라고 소리치는 목소리. 지금도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기장 다음 줄을 읽었다. 오늘 한모 씨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고에는 자살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이미 준비되었다. 그의 가족은 평생 그 단어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분노와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라고. 한은주는 눈을 감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문장이 당신 할아버지의 진짜 얼굴이군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니. 우리는 패자였고, 그래서 아무도 우리의 말을 믿지 않았죠. 내가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공식적으로 나는 의심스러운 집안의 딸이 되었고, 학교, 직장,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죠. 라고.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어서. 하지만 저는 이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그런 거짓말이 필요했는지요. 라고. 한은주는 민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이걸 공개하면 당신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공식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보수 언론은 당신을 배은망덕한 손녀라고 부르겠죠. 비공식적으로는
협박, 압력, 온갖 공격이 쏟아질 겁니다. 라고. 민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할아버지에 대한 비판적 글들에는 항상 거친 댓글이 달려 있었다. 공산주의자, 역사를 모르는 것들, 그리고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박정희를 구국의 영웅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 그래도 민지가 말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이 이름들은 영원히 숫자로만 남을 거예요. 34명, 47명, 한모 씨. 저는 그걸 견딜 수 없어요. 적어도 한 번은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제가 이 이름들을 불러줘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한은주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카페 안에는 빗소리만 가득했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오늘 내가 공식 기록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내 아버지가 자살하기 하루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도 당신이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날 밤 나는 대공군실 복도에서 아버지를 잠깐 봤어요. 온몸에 멍, 손톱이 반쯤 뜯겨 있었죠. 그는 내 눈을 보더니 이렇게 속삭였어요. 은주야, 나는 간첩이 아니다. 공식 기록이 뭐라고 쓰든 네가 기억해라. 나는 아니다라고요. 다음 날 우리는 자살 소식을 들었죠. 당신 할아버지가 서명했을지도 모를 그 한 줄짜리 보고와 함께 라고. 민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계속 맴돌았다. 내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면 나는 더 이상 독재자의 손녀로만 남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이름은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이 될까? 라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길에서 돌아선다면 다락방에서 첫 페이지를 펼쳤던 그날의 자신을 배신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물을 것이다. 당신은 진실을 알았으면서 왜 침묵했나요? 라고. 6째 장의 끝에서 민지는 결국 마음속 대답을 하나 떠올렸다. 아직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진 대답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일기장 일부를 익명으로 스캔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름은 가리고 날짜와 문장만 남긴 채. 그 작은 업로드가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걸 그녀는 아직 몰랐다. 7째 장부터 9째 장까지의 내용은 공개된 현대사 자료, 미군 및 정보기관 보고서, 그리고 재벌 안보체제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허구적 내러티브다. 7째 장. 그날 밤 청와대 식탁에는 스테이크와 피가 함께 올라와 있었다. 민지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내려받은 스캔 파일을 노트북 화면으로 확대해 보고 있었다. 오래된 영어 문장들 사이로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박, 춘희. 1966년 미 중앙정보국 내부평가 보고서였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반공동맹국이라 불렀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보고서는 훨씬 냉정했다. 보고서의 한 줄.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을 빌미로 야당과 노동운동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를 대체할 현실적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 합중국의 국익을 위해 우리는 이 불편한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민지는 화면을 넘겼다. 다른 파일에는 한국 재벌에 관한 요약이 들어있었다. 삼성, 현대, 대우 등 신흥 재벌그룹은 정권의 비공식 금융기둥 역할을 맡고 있다. 특혜 대출, 수출 라이선스, 관세 혜택. 대가로 그들은 정권이 필요로 할 때마다
정치 자금을 제공한다. 라고. 그녀는 다락방에서 읽었던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재벌 총수들과 만찬을 했다. 공식적으로는 수출 진흥을 위한 간담회였다. 비공식적으로는 그들의 충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나는 말했다. 당신들의 부는 국가가 허락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봉투가 테이블 밑에서 오갔다. 라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청와대 연회장. 흰 식탁보 위에 놓인 스테이크와 와인잔. 카메라 앞에서는 웃으며 건배를 외치는 사람들.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그런데 렌즈가 꺼진 뒤 테이블 밑에서는 현금이 든 봉투와 비밀 약속이 오갔을 것이다. 민지는 교수에게 물었다. 교수님, 할아버지는 정말로 미국과 그렇게 가까웠나요? 반미 시위도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김태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식적으로는 자주국방, 한국적 민주주의 같은 말을 했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군사 경제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파병으로 얻은 달러, 미군 기지와의 거래, 모든 것이 맞물려 있었어요. 라고. 민지는 날카로운 문장을 일기장에서 다시 찾았다. 미국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반공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우리는 붉은 것들을 제거해준다. 공식적인 비난 몇 마디 뒤에는 항상 더 큰 지원 약속이 따라온다. 라고. 그녀는 소리내어 읽다가 멈췄다. 효율적으로 반공을 처리한다. 그 말 속에는 이름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노동조합 간부, 학생, 언론인, 심지어는 군인들까지. 민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우리가 배운 한강의 기적의 이면이라면 나는 그 기적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기적은 사실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진 팝일 뿐이었을까? 라고. 7째 장의 끝에서 민지는 노트북 화면의 작은 문장을 반복해서 바라보았다. No viable alternative at the moment. 그 문장은 마치 당시 세계가 밥정희에게 내린 판결 같았다. 지금 당장은 이 독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필요의 대가를 민지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던 사람들이 대신 치르고 있었다. 8째 장. 마지막 만찬의 총소리는 국가의 심장을 뚫었지만 진실의 심장은 여전히 숨겨져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공식적인 기록은 그날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한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정의한다. 궁정동 안가에서 열린 서규모 저녁 모임, 갑작스러운 총성, 쓰러진 대통령, 혼란에 빠진 권력 핵심부. 민지는 그날을 다룬 재판 기록과 증언들을 읽어내려갔다. 김재규는 민주화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력투쟁과 개인적 원한을 동기로 제시했다. 공식적으로는 광기의 소행으로 정리되었다. 라고.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장 1979년 10월 25일자에는 짧지만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주변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지나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모두 나에게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들 눈빛에서 두려움만큼이나 피로를 본다. 라고. 그 다음날 그는 다시 썼다. 오늘 저녁 궁정동에서 몇 사람과 만찬을 한다. 김재규, 차지철, 경호팀 일부. 보고할 것들이 많다고 한다. 나는 내일 있을 행사 준비로 바쁘드다. 이 자리는 공식 일정에 적혀있지 않다. 비공식적으로 이 나라는 그런 자리에서 결정된다. 라고.
민지는 군정동 안가의 도면을 바라보았다. 작고 폐쇄된 공간. 그날 밤 식탁 위에는 한우 스테이크와 양주, 그리고 두 개의 권력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하나는 대통령, 다른 하나는 그를 보호해야 할 정보기관의 수장. 재판 기록 속 김재규의 말. 차지철이 대통령 옆에서 국회를 개폐해야 하는 것을 장난처럼 말하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안보와 질서를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라고. 법정에서 그는 자신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결단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민지는 교수에게 물었다. 교수님, 정말로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었나요? 아니면 더 큰 배후가 있었나요? 라고. 김 교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공식적으로는 단독 범행입니다. 군부 내 어떤 세력도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일부는 미 정보기관의 묵인, 일부는 군내 강경파의 조용한 동의, 일부는 심지어 재벌과의 이해관계까지 언급하죠. 다만 결정적인 문서나 증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민지는 마지막 일기장 뒷부분의 빈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10월 26일자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궁정동으로 떠나기 전 할아버지가 펜을 내려놓은 그 순간 이후의 문장은 남아있지 않았다. 혹시 10월 26일에 쓴 페이지가 사라진 건 아닐까요? 라고 민지가 속삭이듯 물었다. 누군가 찢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상상이 떠올랐다. 만약 그날 아침 혹은 점심에 박정희가 뭔가를 썼다면 김재규와의 긴장, 차지철과의 갈등, 그리고 자신이 이미 노림표가 되었다는 불안감을 털어놓았다면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절대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되는 폭탄이었을지도 모른다. 궁정동 안가에서 총성이 울릴 때 바깥 세계는 아무것도 모른 채 흘러가고 있었다. 공식 발표는 몇 시간 뒤에야 나왔다. 대통령 각하께서 불순분자에게 피습당하셨다. 현재 위독한 상태다. 그리고 곧 서거라는 단어가 모든 뉴스 화면을 뒤덮었다. 민지는 묻고 싶었다. 그 순간 지하 신문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이미 잡혀있던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을 신문하던 사람들은 체제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을까? 라고. 8째 장의 끝에서 민지는 깨달았다. 할아버지의 죽음조차도 이 나라에서는 온전히 진실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삶이 수많은 사람의 진실을 지워하듯이 그의 마지막 순간 또한 누군가의 손에 의해 편집되고 있었다. 9째 장. 진실이 빛으로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타는 것은 항상 그 진실을 품고 있던 사람이다. 민지가 유기장의 일부를 익명으로 온라인에 올린 것은 단지 한밤중의 충동처럼 느껴졌다. 이름은 가리고 날짜와 문장만 남긴 채였다. 오늘 34명의 학생 및 노동자들을 지하시설로 이송함.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가족은 영원히 행방불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는 구절이 특히 많은 사람을 멈춰 세웠다. 처음에는 누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위조다. 좌파의 날조. 라는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곧 몇 개의 조용한 답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도 그 시기에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월북이라고 했지만 누구도 그걸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남편을 기다리다 돌아가셨어요. 국가기록원에서 기록 없음이라는 답만 들었죠. 라는 글들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익명의 사용자는 오래된 서류 사진을 첨부했다.
1973년 학생운동 관련자 명단 일부입니다. 누군가 폐지 더미 속에서 발견했다고 하네요. 여기 지하 특별관리 대상이라고 표시된 이름들과 당신이 올린 일기 속 날짜가 일치합니다. 라고. 민지는 모니터 앞에서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것은 처음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증거였다. 할아버지의 일기와 국가가 숨기려 했던 문서 조각이 맞물리는 순간이었다. 공식 역사와 비공식 기록이 서로의 그림자를 입증하고 있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일부 언론은 정체불명의 문서 조각, 누가 조작했나? 라는 제목으로 비난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다른 소규모 매체와 독립기자들은 조용히 하지만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만약 이 일기가 진짜라면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무엇을 믿어온 것인가? 라는 질문이 번져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의 정체가 유출되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익명 계정과 실명을 연결했고 독재자의 손녀가 가짜 일기로 조상을 모욕한다는 기사 제목이 포털 메인에 올라왔다. 집 앞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박민지 씨, 정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손녀 맞습니까? 왜 지금 이런 문서를 공개하셨나요? 가족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공식적으로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포장될 수도 있는 행동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녀는 한순간에 가문을 배신한 반역자가 되었다.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은 이모 박근혜였다. 차분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민지야,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라고. 이모, 저는 그냥 진실을... 진실? 이모가 말을 끊었다. 진실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공식적인 기록과 비공식적인 기억이 다를 수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네가 하는 짓은 조상의 이름을 흙에 묻는 거야. 생각해 본 적 있어? 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이 나라가 지금 존재할 수 있었을지? 라고. 민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모, 그럼 34명, 47명,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은요? 그들의 진실은 누가 말해줘야 해요? 공식 기록이 그들을 지운다면 최소한 우리 중 누군가는 그 이름들을 다시 불러줘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모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네가 지금 하는 선택은 우리 가족을 영원히 갈라놓을 거야. 그걸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니? 이건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야. 네 인생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불이야. 라고. 전화를 끊고 난 뒤 민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 그 곁에 서 있는 어린 박근혜, 그리고 사진 구석,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신. 그 사진 속 세계는 완벽해 보였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안다. 그 사진 프레임 밖, 잘려나간 공간에 수만 명의 얼굴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가족 사진을 찍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사라졌다. 9째 장의 끝에서 민지는 기자들 앞에 서기로 결심한다. 숨지 않고, 가명 뒤에 숨지도 않고, 카메라 정면을 바라보기로. 누군가가 물을 것이다. 당신은 독재자의 손녀로서 할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는 비난에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라고. 그때 민지는 이렇게 말할 생각이었다. 공식적으로 저는 독재자의 손녀입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저는 그 시대에 의해 삶이 부서진 수많은 사람들의 동시대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그 숫자들의 이름도 기억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라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한 나라가 자기 그림자를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공개된 질문이 된다. 마지막 장, 10번째 장에서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이제 진실은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10번째 장, 진실이 세상으로 나온 뒤 남는 것은 늘 상처와 질문뿐이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을 때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다. 박민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마이크가 여러 개 놓인 연단, 그 뒤에 서 있는 자신. 공식적으로는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고, 비공식적으로는 그저 한 가문의 어린 손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둘을 동시에 짊어져야 했다. 사회자가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손녀 박민지 씨가 서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일기장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했다. 어떤 이들은 기대의 눈빛, 어떤 이들은 분노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박정희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시대를 지나온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가족을 배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온 역사를 있는 그대로 마주보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제가 다락방에서 발견한 일기장은 공식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적힌 날짜와 숫자, 표현들은 여러 증언과 문서 조각들과 맞물리며 우리가 오랫동안 소문이라고만 여겨왔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하 신문실, 행방불명된 사람들, 숫자로만 남은 희생자들. 이 모든 것이 경제성장이라는 단어 뒤에 가려져 왔습니다. 라고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박민지 씨, 그럼 당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인정하십니까? 가족들의 강한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쏟아졌다. 민지는 조용히 답했다. 공식적으로 그는 근대화의 영웅이자 반공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는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은 권력자였다는 증언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두 이미지를 모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늘 한 사람을 영웅이거나 악마로만 나누어야 합니까? 왜 그의 그림자에 눌려 사라진 이름들은 한 번도 제대로 불리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녀의 말 뒤로 화면에는 이름들이 떠올랐다. 한은주의 아버지 한동수, 이종훈이 말해준 친구들의 이름. 정부 기록에서 자발적 월북 혹은 자살로 처리된 수많은 사람들. 공식 문서에서는 몇 줄 안 되는 문장이었지만 각자의 삶에는 가족과 꿈과 이야기가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민지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보수단체들은 그녀 사진을 찢으며 배신자라고 외쳤다. 반대로 인권단체와 일부 젊은 세대는 그녀를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라 불렀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논쟁의 중심에 선 인물이 되었고, 비공식적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 법정에서 재판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일기의 진위 여부, 문서와 증언의 상관관계, 역사적 평가의 문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탐구의 자유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결국 민지는 형사처벌을 피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금이 갔다. 집을 나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다락방에서 가져온 일기장은 이미 국가기록원과 인권단체, 연구자들에게 복사본이 전달된 뒤였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녀 한 사람의 비밀이 아니었다. 공식적으로는 검증이 필요한 사료 후보였고, 비공식적으로는 많은 사람의 잠을 깨우는 알람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민지는 한은주와 함께 작은 추모 모임에 참석했다. 난판도 없는 지하 공간. 벽에는 기억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자리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거기서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왔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았어요. 라고. 한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늦어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낫죠. 우리에게는 지금이 당신의 처음입니다. 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는 역사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끝난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박정희 시대 연구자라는 타이틀을 달았고,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독재자의 손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하지만 이제 그 꼬리표는 그녀에게 조금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것은 숨기고 싶은 출신이 아니라 반드시 마주해야 할 책임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들이었다. 첫째,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희생된 이름 없는 이들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야 하는가? 단지 추모비 하나로 충분한가? 아니면 교과서와 제도, 보상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둘째, 한 사람의 리더가 이룬 성과와 저지른 폭력을 우리는 어떻게 함께 다룰 수 있는가? 영웅과 악마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언어로 그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셋째, 공식 기록이 침묵하거나 왜곡했을 때 개인의 일기와 증언은 어디까지 역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진실과 조작을 가려낼 것인가? 넷째, 독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사회는 어떤 역할을 요구해야 하는가? 침묵과 충성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밝히는 증언자로 나서기를 요구할 것인가? 다섯째,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그 시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빚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지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정산을 해야 하는가? 어느 늦은 밤, 민지는 다시 다락방을 찾았다. 먼지가 쌓인 공간, 오래된 상자, 텅 빈 자리에 남은 종이 냄새. 일기장은 이제 없었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곳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더 이상 한 집의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공장 굴뚝에서 오르는 희미한 연기, 한강 다리를 건너는 버스. 그 모든 풍경은 할아버지 시대와 이어져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성공한 국가의 밤이었고, 비공식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들이 떠다니는 밤이었다. 민지는 조용히 속삭였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사라진 이들일 수도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일 수도 있었다. 우리는 결국 당신들이 남긴 질문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도 눈을 피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다락방 불을 끄며 이렇게 생각했다. 진실은 언제나 늦게 도착하지만 한 번 도착한 진실은 다시는 예전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다.